저기, 지난주 그 퀴즈부터 잠깐 보면요. 우선 정기총회 대부분 적법하게 개최되고 있다고 했는데 12%는 아니오라고 답한 분들도 좀 계시고요. 네 분. 그다음에 이사회 연간 개최는 2회 이상이 29명으로 그러니까 87%인데 2대 정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사회 공개된다는 데가 9명이고 안 된다는 데가 더 많습니다. 그다음에 이사회 실질적인 의사결정관들은 이사회라는 데가 많고요. 그다음에 이사장이라는 것, 그다음에 대표라는 것, 사무총장이라는 데도 한 군데 있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감사가 이사회에 참석하고 있는지 대부분 참석하고 있는데 참석하지 않은 데도 좀 있습니다. 아니오라고 하는 데는 한 분 정도만 될 텐데 왜 해당 없는 데도 3분이나 됩니다. 그다음에 감사가 얼마나 투입하고 있는지를 보면은 모르겠다 되게 많으시고 하루 정도 하신다는 분, 그다음에 2 내지 3일 정도가 있습니다. 매우 통제 잘한다는 데가 대부분인데 못한다고 하는 분들도 8분 정도 되고요. 외비 검사를 받고 있는지 모르겠다는 분이 5분 계신데 이분들은 한번 그 단체에서 외비 검사 받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슬라이드 쇼를 말씀드리면 우선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오늘 배우는 거는 이제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인데 이건 제가 만든 게 아니고 여기 그때 보내드렸었지만 강서구청에 계신 분인데 전문회계사보다 훨씬 더 많이 아시고 그러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게 몇 년 전에 본 적이 있었는데 그분이 강의했던 자료 가지고 하고요. 혹시 사회복지법인에 계신 분들은 여기 가입하시면 굉장히 내용이 많기 때문에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나왔나? 잠깐만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 이제 보면은 다른 법에 만들어진 데가 뭐냐면 사회복지법이라는 게 있어서 거기 사회복지법인이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의료법에서 의료법인이 있고요. 그다음에 사립학교법에서 이제 대학들에 주로 이제 사립대학들, 뭐 중고등학교도 있긴 있지만 그렇게 크게 3가지가 있는데 사립학교하고 그다음에 의료법인은 우리가 배웠던 복식부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사회복지법인은 아직까지 복식부기가 아니고 단식부기로 되어 있는데 의료법인은 약간 우리나라는 이게 비영리법인이면서도 의료법인은 누가 설립했나에 따라서 그냥 거기에 오너가 있는 것처럼 보통 운영되고 실제로 사회에서도 그렇게들 많이 인식하는 것 같아요. 학교들도 사립학교들도 뭐
그러니까 연세대학이 같이 이렇게 100년 이상 된 데들은 그 실질적인 주인이 누군가 없는 데들도 많지만 그 외 다른 데들 보면 거의 다 설립자나 설립자 후손들이 그 학교의 주인처럼 행사하는 경우들이 좀 많고 그런데 또 의료법인은 그 보건복지부에서 하면서도 그 규제가 그렇게 까다롭지 않습니다. 그렇게 규제가 까다롭지 않은 이유가 정부 보조금이 별로 안 나가서 그런 것 같고요. 근데 이제 그 사립학교를 보면은 요새는 사립학교는 정부 보조금이 엄청 많이 나가기 때문에 그 재량도 별로 없을 뿐만 아니라 또 예전부터 그 사립학교들의 경우에는 부정 같은 걸 많이 해서 그런지 그 굉장히 회계가 까다롭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독특해요. 우리 회계사들이 보더라도 뭐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나 막 이렇게 하겠는데 사회복지 시설도 보면 그 대부분 선량하게 잘 관리를 하지만 그 여기 정부 지원을 받는 데들은 엄청 까다롭게들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본 거로는 그 학교법인 회계하고 그다음에 사회복지시설 회계가 그 어떤 면에서 어떻게 말씀드릴까요? 우선 정부 감독이 굉장히 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사립학교권은 또 굉장히 일본의 영향을 받아서 독특한 면이 있는데 사회복지시설은 사립학교에 버금가진 않지만 그래도 그 예산회계라든지 물품회계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그 엄격하게 다루어져서 사회복지법인이 아닌 지금 이번 제2회 이 강의에서는 학회나 그다음에 다른 분들이 많이 계신데 이 사회복지시설 회계를 좀 그 같이 공부해 보시면 아 우리 단체도 이런 걸 좀 도입하면 좋겠다 그런 면에서 같이 공부하는 거라 보시면 되고 그 사회복지법인에 계신 분들은 다시 한번 아, 이 사회복지시설 회계를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그렇게 그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어, 사회복지법인은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요. 시설법인이 있고 지원법인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그러니까 시설법인이라는 게 뭐냐면 사회복지 시설을 운영하는 곳이 시설법인이고 시설법인들은 거의 다 그 정부 보조를 받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지원법인은 뭐냐면 사회복지 시설은 운영하지 않고 사회복지 사업을 지원하기만 하는 법인들. 그래서 여기는 주로 모금단체들이 좀 많고요. 예를 들어서 어저께 제가 굿네이버스 이사장님을 잠깐 저희 뵙고 뭐 상담드리고 왔었는데 굿네이버스 같은 경우에는 원래 그냥 그 사회복지 시설을 운영하지 않는데 지금은 그 아동복지나 장애복지 같은 거 좀 하시긴 하시는데 그 우리나라의 대형 그 그러니까 자선단체들 보면은 시설을 운영하지 않고 그 모금해서 직접 후원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런 경우들이 많고요. 또 직장에서도 제가 예전에 KPMG 3정회계법인이 있었는데 거기도 그 나중에는 사회복지법인을 만들었는데 그게 시설법인이 아니라 지원법인만 만든 경우도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그 밑에 썼는데 아산사회복지재단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는 사회복지법인이 아니고 그러니까 사회복지라는 말이 있어서 조금 그렇게 됐는데 거기는 사회복지 법인은 아니고 이름만 사회복지재단이라고 써서 재단법인이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그 강사님이 만들었던 그 목차인데 이대로 하고요. 그 다음에 또 말씀을 드리면, 우선 이거는 아까 제가 그 추가로 보내드렸던 것 중에서 인천광역시에서 그 2016년인가 그때 만들었던 거에 거기서 가져왔는데 우선 사회복지법인도 그 사업 수행 형태에 따라서 이제 법령이 다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정부 보조금, 지방 보조금을 받지 않으면 그냥 요 오늘 배우는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 시설 재무회계 규칙을 쓰고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 당사자랑 계약의 법률, 그러니까 어떤 계약들 할 때
요구에 해당되는 걸 써야 된다. 이렇게만 되는데 보조금을 받는 데들은 그거 외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뭐 그다음에 조례 이런 것들을 다 더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금을 받는지 받지 않는지에 따라서는 다르고요. 또 하나는 사회복지법인 중에서 자부담, 그러니까 보조금을 받지 않고 자부담으로 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엄격하게 이걸 사용하지 않는 단체들도 좀 있긴 있습니다. 근데 다만 감독관청이 가가지고 이거 쓰라고 막 그 강요하는 것도 제가 몇 군데 봤습니다. 그다음에 법령 체계는 이제 참고로만 보시면 이렇게 국가에는 이렇게 국가재정법, 뭐 국가회계법, 국가공관리법 이런 것들이 있고요. 지방자치단체도 거의 비슷하게 이런 그 법령들이 있다는 걸 이제 아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예산 관련돼서 이런 법령들이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 지난번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보조금 받는 경우가 있고 민간 위탁이 따로 있는데 민간 위탁의 경우에는 협약서가 따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사회복지법인들은 보건복지부에서 직접 예산을 받는 게 아니라 다 지방자치단체를 통해서 받기 때문에 그 지방재정법, 그러니까 이쪽 영향을 좀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요거는 예전에는 이렇게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 규칙,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 세출 예산 집행기준령이 따로 있었는데 이게 2020년에 두 개가 합쳐져서 올해 1월부터 이제 시행이 되고요. 여기 요 번호가 있는 거는 뭐냐면 따라가 보시면 아까 소개드렸던 그 네이버 카페에 저 카페지기가 올렸던 글들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이게 이렇게 바뀐 것들에 대한 거 어떤 거를 그렇게 돌아가 있고요. 그 다음에 회계의 목적인데 이거는 이제 요 법은 제가 확인을 안 해봤는데 우선 여기 규칙에 있는 거는 뭐냐면 규칙에 있는 거는 여기에 아까 보내드렸던 그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 규칙인데 거기 보시면 그 이제 목적에 보시면 여기 있는 이렇게 명확성, 공정성, 투명성 얘기가 좀 나옵니다. 거기를 이제 얘기한 거고요. 또 여기 회계감사라는 걸 먼저가 나오는데 여기 회계감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공인회계사 감사가 아니고 맨 뒤에 가보시면 회계감사가 여기 나오긴 나오는데 우선 감사라는 거가 내부 감사라는 게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회계감사가 외부 회계사들에 의한 감사가 아니고 감독관청에서 실시하는 회계감사를 얘기해서 그 회, 외부 상경세법에 의해서 외부 회계감사받는 거랑 그다음에 이 규칙에 의한 회계감사가 좀 다른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목적을 좀 보시면 이렇게 명확성, 공정성, 투명성 얘기를 했는데 이 강사분이 그거를 명확성을 이렇게 해석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고치거나 삽입이나 정정이나 도말 같은 거 금액 정정이 불가능하고 그다음에 공정성 이런 것을 계약이나 입찰할 때 기회 균등 법칙을 주는 것 그런 것들을 공정성이라고 썼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 객관적인 자료 같은 걸 할 때 투명성 이런 것들을
어, 투명성이라고 썼고요. 그 다음에 이 규칙에는 없지만 그 엄정성이라는 걸 넣어서 기명날이나 전조사명을 해서 책임 소재 명확화하는 것을 썼습니다. 명확성, 공정성, 투명성이 뭐라는 거는 설명을 법에, 규칙에서는 없었는데 이, 이 과장님이 이렇게 해설을 했고요. 하나 여기 이제 링크란 걸 보시면 지출 증빙 서류라는 게 있는데 이것도 그 카페로 다시 가게 되는데요.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거랑 좀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데 제가 컴퓨터를 바꿨더니 좀 느립니다. 지출원이 행위날, 아까 회계 증빙이라고 할 때 예를 들어서 급여 같은 거는 보수명서 같은 거를 해야 되고 뭐 수당 같은 그러니까 이거별로 어떤 거를 원인행위 때 뭐가 필요하고 지출행위 때 뭐가 필요하고 뭐 이런 것들을 좀 정해놨는데 참고로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회계 분류를 이렇게 어, 어, 이렇게 관리 대상으로 분류를 할 때 현금회계, 물품회계, 재산회계, 채권회계 이렇게 구분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목적으로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이렇게 나누는데 이거는 정부회계에서 이렇게 판다고 보시면 되고 사회복지법인 회계 규칙에서는 주로 이게 그 단실부에 의한 현금회계이기 때문에 현금회계, 그 다음에 물품회계, 재산회계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고 이 슬라이드 자체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회계 기준은 일단 보시면 그러니까 사회복지사업법이랑 이 규칙을 먼저 적용을 해야 되고 그것이 없을 경우에는 뭐 보조금법, 국가재정법 이런 것들을 쓰도록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사회복지법 관련 법규는 이렇게 뭐 그다음에 규칙, 그다음에 연도별로 나오는 시설 관리안내라든지, 그다음에 아동 장애 복지별로 이렇게 따로 나오는 것들이 있는데 그거 볼 수도 있고, 그다음에 그 공동모금의 배금 사업 기준이라든지 아니면 그 국가보조금 아니면 지방정부 보조금 관리 기준 같은 게 있는데 그런 것들 회계 지침을 써야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지방자치별로 이렇게 크게 차이가 나진 않지만 그 소지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시설 관련 조례 이런 것을 좀 적용할 필요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더 알아야 될 그 법령들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1번에서 3번까지 그렇게 되고 근로기준법, 그다음에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4대 보험에 관련된 것들, 그다음에 세법 일부를 좀 알 필요도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사회복지법이 굉장히 엄격해서 회계에 관한 거 말고도 뭐 굉장히 행정처분이 많이 나오는 것들이 많은데 회계에 관한 것만 말씀을 드리면 보조금이나 후원금을 사용 용도 외로 사용할 때 계산 명령하고 뭐 시설장 교체하고 그러는데 3차 이상 위반할 때는 시설장을 교체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한다는 것이 있습니다. 회계는 여러 가지를 정의할 수 있는데 이 강사분께서는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우선 앞으로 미래 사회복지 시설이 어떻게 이제 발전할 것인가 이런 것을 예측할 수 있는 것, 도구인 만큼 사회복지 시설 종사자들이 공통적으로 알아야 된다고 했고요. 또 하나가 이게 대부분의 사회복지법인들이 이렇게 보조금이나 후원금 이런 것들을 쓰기 때문에 관련 기준을 정확히 파악해서 집행을 해야지 그렇지 않게 되면 법률 위반으로 시설장이 교체되기도 하고 뭐 고발 형사처벌 받는 것도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게 보셔야 된다는 그런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재무회계 규칙을 좀 보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렇게 명확성, 공정성, 투명성에 따라서 자유복지 시설을 합리적으로 운영해
기여해야 된다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회계연도는 우리나라 비영리법인이 거의 다 마찬가지인데 정부 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들은 다 정부에게랑 동일하게 1월 1일부터 12월 30일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법인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영유아 보육법에 의한 어린이집은 이게 아마 그 교육부에 관할은 학교들이 2월 말, 그 3월 1일에 시작해서 2월 말에 따지기 때문에 어린이집도 그렇고요. 제가 도와드리는 사회복지법인 중에서 장애인 학교가 있는 사회복지법인들이 있는데 거기도 보면은 그 사회복지시설은 10월 말로 종료하는데 그 교육부 관련 데들은 2월 말로 결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규칙 4조에 있는 건데 그 원래가 원인이 발생한 날 기준으로 한다고 이제 되긴 돼 있는데 그 예시로 했던 것들 보면은 그 통장에 돈이 들어오고 나간 걸 기준으로 해서 회계연도를 구분한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2019년 12월 15일 날 5천만 원이 그 신규로 입금됐으면 그거를 2019년도에 추가 경정 예산을 편성해서 해야 되고 만약에 이게 1월 2일에 들어왔으면 그 2020년으로 해야 된다는 그런 건데 그 여기가 원인이 발생되는 사실 이런 것을 해석을 여러 가지로 할 수 있지만 일단 이렇게 현금 기준으로 하셔도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사회복지는 이렇게 보시면 법인회계가 있고 시설회계가 있고 수익사업회계가 있는데 그 저기 사립학교도 마찬가지인데요. 이걸 그 서로 돈 왔다 갔다 하는 거가 엄청 까다롭습니다. 그게 그 이번 강의가 가장 중요한 거라고 볼 수도 있는데 밑에 써 있는 걸 보면은 예를 들어서 시설에서 받은 보조금 가지고 법인의 전화요금이나 핸드폰 요금 납부하면 이것 그게 위반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 시설 보조금 가지고 법인에서 일하는 직원의 인건비가 지급되는 거 이것도 안 되고 법인회계하고 시설회계랑 구분하지 않고 하나로 하는 거 이것도 규칙 위반이라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되게 까다롭죠. 그 다음에 여기서 보시면 그 법인회계하고 수익사업회계에서 돈을 주고 받을 수 있을까? 그 다음에 시설회계에 관해서 돈을 주고 있을까? 그 다음에 법인 본부하고 산하시설 간에 돈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을까? 이거를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 다음 장에 보시면 우선 법인회계하고 수익사업회계가 돈을 주고 받을 수 있는지 이거는 이제 고유목적 사업 그러니까 사회복지법인들이 그 이제 임대 사업이나 판매 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해서 하는데 그 이 수익 사업하고 법인 사이에서는 그 자본금 비슷하게 이런 거를 수익 사업으로 보낼 수도 있고 수익금을 다시 전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번은 요거는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학교법인 회계, 사립학교법인 회계도 있는데 거기도 좀 비슷해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그 여기서 돈을 하나의 법인 안에 있는 시설 사이에서 돈을 주고받을 수 있을까? 이걸 보시면 이거는 주고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설이 각각 독립제로 운영되기 때문에 그 저기 이렇게 다른 데 보고 있으면 그 처벌받을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그 법인하고 산하시설 사이에 돈을 주고받을 수 있을까? 그거가 되는데 그거 보시면 지난번에 어느 분이 저 법인에서 그 재산세 같은 걸 낼 수 없어서 시설에서 회비 같은 걸 내면 안 되냐 그런 말씀하셨는데 그 일단 법인에서 이쪽으로 돈 보내는 거요. 그건 가능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수익사업에서 생긴 돈을 이쪽으로 보낸다든지 후원금 받은 걸 이리 보내는 거 가능한데 여기서 거꾸로 이렇게 보내는 거 그거는 그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고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우선 첫 번째가 보시면 이게 법인에서 시설로 보내는 거 그게 법인 전입금이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가능합니다.
거꾸로 이제 시설에서 법인으로 보내는 거, 이거는 거의 안 되고 가능한 경우가 뭐냐면 그 장기 요양 시설인 경우만 가능하고 이게 왜 그렇게 했는지 저도 약간 퀘스천인데 규정상은 그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그 다른 시설에서 자연주례에 대해서 개보수가 필요한 경우 이럴 때는 그 시설에서 일단 법인으로 돈을 보내서 그다음에 다른 시설로 갈 수 있도록 두 가지만 하고 있습니다. 좀 더 여담인데 학교를 보시면 보통 그 법인은 거의 돈이 별로 없어요. 그다음에 밑에 이제 학교가 있는데 학교는 등록금을 받고 이래 돈이 굉장히 많은데 이 학교에게서 일일이 돈을 못 보내거든요. 근데 한 십몇 년 전에 그 저기 포항에 있는 한동대학교라는 데가 그 법인 회계에서 돈이 없으니까 여기 학교의 회계에 돈을 좀 썼거든요. 그거 가지고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그때 총장님이 구속당하고 막 그런 적이 있었는데 그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는데 시설에서 아니면 사립학교에서 그 등록금 회계를 이쪽으로 돈 보내는 거 이런 것들은 굉장히 까다롭다는 금지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 그래서 재무회계 규칙을 요약을 하게 되면 그게 명확하고 공정하고 투명하다는 것을 인정받기 위한 그런 회계라고 보시면 되고 법원회계, 시설회계, 수익사업에 구분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 예산결산을 보시면 우선 예산을 설명을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우선은 먼저 예산을 그 책정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실제 이제 지출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연말에 가서 결산을 해야 되는데 그 경영학에서는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이게 플랜이고요. 이게 영어로 to 실행이고 이게 결산 작업이 C 그래서 PDS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회복지법인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국가보조금을 받기 때문에 그렇게 예산 같은 게 엄청 까다롭게 거의 우리 국가회계 그러니까 정부가 그 예산을 그 책정해서 국회 받고 실행하는 것처럼 그럴 정도로 굉장히 그 엄격하게 했습니다. 근데 제가 도와드리는 조그만 데들 보면 사실 정부 보조금을 받지 않는 단체들은 예산을 별로 이렇게 작성하지 않고 하는 데들도 있는데 그 이제 뭐라고 말씀드리나 그 저기 내부 통제가 좀 잘 돼 있는 단체 그다음에 회원들의 감시가 그, 그러니까 엄격한 곳 그다음에 정부 감독이 엄격한 곳 이런 데들은 그 예산에 따라서 그 예산 설정에서 그대로 집행하는 것 이런 것이 굉장히 강하다고 그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강의할 때마다 저 교회 얘기를 하는데 제가 섬기는 교회는 조그만 교회인데 거기는 이제 그 교회들도 여러 가지 다양한데 거기는 예산은 수입은 매년 수립하긴 하지만 그 목회자들의 사례비 같은 거는 예산 설정된 것만 집행을 하긴 하는데 그 외에 무슨 뭐 선교비라든지 봉사보 이런 것 그런 예산들은 그 초과 집행을 하더라도 그 뭐라 그런 사람들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각 소속된 단체 그 회계 규정에서 어떻게 설정하고 있는지 그게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번 강의 들으시는 분 중에서 학회가 몇 분 계신데 학회들도 회비 내서 그 회비를 운영하는 단체들이기 때문에 그 회원들이 굉장히 까다롭게 볼 거거든요. 이제 그런 단체들은 그 예산 수립을 정확하게 하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그 저, 어, 집행되고 이렇게 될 것입니다. 여기는 이제 그 예산에 대해서 정부에게랑 거의 비슷하게 돼 있는데, 그러니까 거기는 이제 세입 세출이라는 말을 써서 그 1년 동안의 수입을 세입이라고 그러고 1년 동안의 지출을 세출이라고 씁니다. 정부 회계 거를 그냥 말을 쓰는데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그 뒤에 좀 얘기가 나오는데 그 세입과 세출은 모두 다 예산에다가 그 반영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 또 하나가 모든 수익과 지출을 예산서에 그 포함시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 여기서 보시면
예산 총계주에서 원칙 위반됐던 것들이 뭐냐면 그 후원금을 받았는데 후원금을 예산에 포함시키지 않고 후원금 통장만 별도로 관리해서 했는데 이런 것들이 후원금 예산에다 넣어서 계산을 하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그것도 이제 예산 총계주의 원칙 위반이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두 번째를 보시면 이제 새로 오신 원장님이 이제 화단을 새로 만들게 이렇게 하고 했는데 이제 예산에 없는 걸 가지고 했는데 나중에 지방자치단에서 감사가 나왔다 그러면서 일단은 지출 예산에 정해진 것만 쓸 수 있어서 만약에 할 수 있다, 해야 된다 그러면 추가 경정 예산을 만들고 나서 그 다음에 집행을 해야 되는데 그게 없어서 이것도 이제 지적이 되는 사항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은 이것도 우리 정부에게 거랑 거의 똑같은데 처음에 이제 정부의 경우는 국회에서 승인된 예산이 있을 거고요. 요새 작년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추가 경정 예산이 많이 나오는데 이렇게 예산 다음에 추가로 더 이렇게 수정 필요할 때는 추가 경정 예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본 사회복지법인이 많지는 않지만 사회복지법인들 보면 연말 한 11월, 12월쯤에 가면 거의 추가 경정 예산을 이사회에 올려요. 그래서 12월 결산할 때를 보면 추가 경정 예산을 했기 때문에 거의 연말에 가서는 추가 경정 예산하고 실적이 거의 차이가 없는 경우도 되게 많습니다. 근데 본 예산이랑 물론 차이가 나요. 이렇게 했던 이유들이 아까 지적사항처럼 이제 예산이 없으면 예산에 책정되지 않았으면 그걸 지출할 수 없으니까 이제 원래 연초에 세운 예산보다 이렇게 차이가 났을 때는 한 11월, 12월쯤에 가서 추가 경정 예산들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 같아요. 사회복지법인에서 이렇게 준예산 하는 경우는 거의 없지만 이제 본 예산을 수립하지 못할 때는 전년도 예산 가지고 이렇게 쓸 수 있는데 그런 것들 준예산이라고 그러고 우리 국가회계에서도 동일한 개념을 씁니다. 추가 경정 예산은 여기 써 있지만 뭐 이렇게 조금 전에 설명드린 거랑 거의 비슷한 거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예산 편성을 어떻게 하냐면 우선 이제 보조금을 보내는 이런 데서 이제 예산 편성 요령 같은 거를 이제 통보할 수 있는데 이게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보조금 같은 걸 주기 때문에 거기 이제 시설에서 정사하시는 분들의 인건비는 연 몇 프로 올릴 수 있다 뭐 이런 것까지 다 주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시군청에서 감독관청에서 예산 편성 요령을 이제 또 통보하면 그다음에 이제 법인이나 시설에서 회계연도 전까지 편성 지침을 만들고 그다음에 법인에게 시설회계별로 이제 예산을 편성한 다음에 시설운영위원회에서 승인받고 그다음에 다시 법인이사에서 의결해서 완성을 하게 되죠. 그다음에 뭐 예산 편성할 때 고려한 사항들은 여기 있는 것처럼 전년도의 사업 실적이나 성과 고려를 한다든지 그다음에 결산을 토대로 해서 분석한다든지 이월금이 얼마나 있을지 그다음에 세입 지원이 과연 나올 것인지 뭐 이런 것들을 봐서 편성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예산서에 편성할 서류들은 보시면 그러니까 복식부기인 경우 단식부기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여기 예산 총칙, 세입세출 명세서, 추정대차표, 추정수익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원래 다른 거에 보시면 협의의 예산은 요 세입세출 명세서만 이렇게 하는데 예산 총칙부터 여기 전체를 이거를 예산이라고 보는 그런 개념도 있습니다. 단식의 경우에는 여기
추정 대체자료, 추정 수리계산서 이런 것이 좀 없고 나머지는 거의 다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규모 시설들은 그 예산 총칙은 없고 세출 세입명세서 뭐 이런 것들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 과목을 보시면 그러니까 그 지금 법인에게 세입 세출 예산 과목이라고 있는데요. 한번 보시면 그 지금 그러니까 법인에게 세입 세출 항목이 있고 시설에게도 이제 세출 항목이 있고요. 그다음에 복지관도 따로따로 다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걸 보시면 예산 과목을 임의대로 조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안 되고요. 그 정부에서 정했던 그 예산 과목만 써야 되고 그 여기서 지방자치단체의 승인을 받으면 일부 항목을 시설에 적합하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사회복지 시설 이외에 다른 그러니까 정부 보조를 받지 않는 그 재단이나 사단법인이나 아니면 학회 이런 데들 경우에는 자체적인 그 예산 과목을 그냥 만들면 되는데 이 사회복지법인들은 이렇게 되게 신축성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법인에게로 그 돈을 보낼 수 있는 경우는 이렇게 두 가지밖에 없다는 걸 다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예비비는 예비비에서는 얼마 이렇게 섭을 안 해야 되는데 국가재정법 이런 데 보면은 예산 총액에 대해서 1% 내에서 예비비를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그 직원 보수 인건비 이런 것들은 볼 수가 없다고 되어 있고요.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2%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그다음에 예비비 같은 경우는 그 사용할 때 보면은 그 예비비 지출 요구서를 작성을 해서 그 다음에 대표이사나 시설장의 결제를 받아서 한 다음에 나중에 이사회 승인을 받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적립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여기 아까 잠깐 보시면 여기 특정 목적 사업 적립금, 준비금 이렇게 나왔는데 이 적립금하고 준비금이 용어가 그냥 거의 똑같다고 보셔도 돼요. 약간 사용하는 사람에 따라 다른데 그 이제 적립금이나 준비금은 이제 사전에 그 감독관청에 보고해야 된다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이제 그 적립 목적에 따라서 써야 되는데 특별하게 여기 써 있는 걸 보시면 이것도 약간 단식의 영향을 많이 받은 건데 일반 영리회계에서는 적립금을 설정을 했더래서 별도의 통장에다 넣고 이런 것이 없는데 이게 그 단식북의 영향이 있어서 그런지 적립금을 이렇게 적립하게 되면 그거를 별도 통장에다 관리해야 된다는 걸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추가 경정 예산이 있을 때는 그 추가 경정은 어떻게 그 설정해야 된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그 추가 경정 예산도 그 이제 이사회 결의 후에 다시 감독관청한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예산 같은 것들은 이게 사회복지법인들은 그 이렇게 보시면 예산을 그 홈페이지에다가 20일 이상 공고하도록 되어 있고요. 예전에는 그 세입 세출만 그 공고를 했었는데 그 2012년 8월 돼서 그 예산서 전체를 공개하라고 이렇게 바꿔놨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관 항목에 대해서 쓰는 거가 되는데 그 보통 예산들이 관 항목이 있는데 그 관에서 전용 같은 것들은 그 시설 운영에 보고하고 이사회 의견을 받아서 그 이제 하게 되고 결산서 제출할 때는 그 과목 전용 조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목간에서는 맨 밑에 있는 목에서는 그냥 법인 대표이사 시설장이 전용관으로 하도록 있습니다. 다시 제가 교회 쪽을 말씀을 드리면 제가 사찰한 잘못 교회 쪽은 그 관악목을 정하고 있는 데도 있지만 그 관 안에서는 그냥 집행을 그냥 가능하게 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어떤 굉장히 까다롭게 하는 교회는 보니까 그 정부 예계랑 비슷하게 이렇게 그 관항 전용에 대해서 미리 이사회 비슷한 당회 같은데 아니면 재정부장의 승인을 받아서 하도록 하는 그런 교회도 있었습니다. 이거는 정부 회계랑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결산은 이제 12월 넘어가서 이제 하게 되는데 그 결산서도 여기 보시면 20일 이상 인터넷에 공고하도록 되어 있고 공개하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결산서를 어떻게 하게 되냐면 여기도 이제 세입자적 결산보고서를 작성을 해서 각 시설별로 시설운영에 보고한 다음에 법인이사회 승인을 받아서 그 감독관청에 내고 그다음에 요거를 권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결산서를 첨부할 서류들이 이것도 다시 복식보기하고 단식보기로 나와 있는데 차이가 있는 것들은 보시면 여기 안에서 좀 차이들이 좀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다시 말씀드린 감사보고서라는 거는 그 외부 회계 감사보고서가 아니고 그 사회복지법인 자체에 있는 내부 감사보고서라는 말씀을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이제 예산 결산의 정리인데 그 예산을 설정하는 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특히 사회복지시설회계는 예산 범위 내에서 집행이 되고 변경되면 추가 경정 예산을 수립해서 하던가 아니면 전용 방법을 써서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 세액 예산 과목표는 그 기준표에 따라서 해야 되고 기준표에 없는 걸 만들 때는 지방자치단체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것. 그다음에 3월 말까지로 돼 있는데 이제 보통은 2월 말까지들 많이 하는 것 같아요. 2012년에 좀 개정사항이 있다는 걸 좀 서두르게 됐고요. 그다음에 지출 실무를 보면은 우선 재정 보증이 좀 필요하다는 얘기를 여기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법인의 수입 업무, 지출 업무를 담당하는 그 직원은 보증보험에 가입을 해야 된다는 걸 썼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이렇게 수입을 누가 담당하느냐, 지출을 누가 담당하는가에 대해서는 발령을 내서 누가 수입 지출 업무를 한다는 것을 발령을 한다는 것을 쓰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재정 보증인데 재정 보증은 보통은 요새는 거의 다 보증보험으로 한다는 것이 써 있고요. 수입의 경우인데 수입이 보시면 요새는 현금으로 하는 경우 많지는 않지만 후원금 받을 때는 후원금을 별도로 전용 계좌를 관리를 해야 된다는 걸 쓰고요. 그다음에 거기서 별도로 나가야 된다는 얘기를 쓰고 있습니다. 여기 전년도 예산 같은 전년도에 2월 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보시면 전년도 2월 사업비를 스스로 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포상금에 관련돼서는 특별하게 2021년이 나왔는데 원래는 포상금도 별도로 이렇게 추가 예산을 써야 되는 것처럼 해석할 수 있는데 포상금 받은 거는 그냥 세입으로 편성하지 않고 기관별 별도 배분 기준에 따라서 그냥 해당 분야 공로자에게 격려를 지급할 수 있다고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통장 관리가 보는데, 그러니까 이것도 이게 영리 회계 쪽에 계신 분이 비영리 쪽에 오면 굉장히 놀라는 것 중에 하나인데,
그 비영리 쪽은 통장들이 엄청 많거든요. 사회복지법인도 되게 많은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이렇게 구분회계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들이 있는 것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법인에게 시설에게 수익 사업을 해야 되고, 또 하나가 후원금 받으면 후원금 별도로 또 해야 되고, 그다음에 보조금 받는 게 있으면 보조금 별도 통장을 해서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그 과원합 반환 얘기를 했는데, 그 과원합이 있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 사회복지 시설 중에서 이렇게 그 뭐 수강료 받는 경우가 있다든지 아니면 시설 이용료 같은 거 받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 그 이제 신청자가 잘못해서 했을 때는 그게 지출에서 나가는 게 아니라 그 수입에서 어 마이너스하게 되는 것들을 이제 여기서 쓰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지출할 때는 지출에 관련 법령들이 이제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숙지할 사항들이 이렇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지출 명령이 있어야 되고, 뭐 지출 결의서가 있어야 되고, 예산 범위 내에 된다, 뭐 이런 것들이 여기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보조금 같은 것들은 그 보조금 그 교부 신청서에 제출된 범위 내에서 이제 하게 되어 있고요. 용도 외에는 못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몇 가지를 또 보겠습니다. 특히 이렇게 공동모금회나 다른 데서 배분 사업들이 나오게 되면 그 배분 사업 그 교부 조건에 따라서 지출되는지 이런 것들도 좀 면밀하게 살펴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일단 여기서 보시면 필수적인 게 네 가지인데, 먼저 집행품이 지출 명령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지출 원인 행위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적법 지출 증빙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지출 담당이 지출해야 되는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시면 내부 결정의 청구서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지출 결의서 같은 게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세법상에서 인정되는 적격 증빙이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지출 결의서에다가 다시 우측 날인을 해야 된다는 거고, 여기 다른 것도 좋은데 지난번에 우리 같이 배웠지만 그 관련 법령이 소득세법뿐만 아니라 원래 원칙은 법인세법에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들이 지켜야 되는 게 법인세법에 있고, 여기 있는 거는 뭐냐면 개인 사업자들이 적용해야 되는 규정인데, 여기는 소득세법에 있지만 법인세법에도 같은 내용이 있다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지출절사는 이렇게 일반 지출은 그 집행품위를 하고 원인행위 다음에 지출하는 거고, 앞에 거랑 뭐 비슷하긴 한데, 여기는 계약을 하게 된다면 여기서 그 원인행위 할 때 계약을 하고 나서 납품 검수하고 그다음에 청구서 받아서 지출하는 이런 식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품위서도 뭐 비슷하긴 한데, 일반 거는 보면은 이제 요거는 객관적인 거가 많을 것 같아요. 객관적인 자료 증명 서류를 간단 명령해서 그 원인 행위를 만들어야 되고, 지출할 때는 이렇게 그 명령서라든지 뭐 그 원가가 어떻게 되는지 가격 조사를 하고 나서 그다음에 납품업자로부터 청렴계약서 같은 거 받아서 계약서를 해야 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품위서 양식들을 이렇게 샘플로 좀 넣어놨고요. 요거는 지출결의서 양식인데 그 양식입니다. 그다음에 이것도 뭐 지출결의서 양식이고요. 이것도 지출결의서 양식이고요. 그다음에 아까도 나왔었는데 이게 이제 봉급, 수당, 임금 이런 거에 따라서 어떤 서류를 첨부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쭉 있습니다. 아까 그 카페에 가시면 더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출의 방법은, 그러니까 통장 이체를 한다든지 뭐 전제하게 되고, 그 소액만 그 현금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도 옛날 거고 요즘은 이 현금 사고가 많이 나기 때문에 이건 거의 없애고 통장 이체로 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그러니까 횡령이나 부정의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견적서인데 이제
견적서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가 이렇게 전기가스, 수도같이 뭐 그냥 그 다른 경쟁업체가 없는 경우들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출연가격이 200만 원이 미만되면 그 견적서 생략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 통계를 잘하는 데들 보면 삼성그룹도 보면요. 삼성그룹은 저는 듣기만 했는데 거기는 어떻게 하냐면 일단 그 무슨 물건 같은 거를 구입할 때 200만 원 이렇게 적은 것들 할 때는 인터넷 같은 데서 가격 검색을 한 거를 2개 정도 붙여서 어느 게 싸다는 걸 입증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런 것도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다음에 이제 출연금 200만 원 미만이게 되면은 계약 계약을 체결하는 걸 생략할 수 있다는 것. 그다음에 산출 기초 조사서 같은 것들도 생략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요새는 신용카드를 많이 쓰기 때문에 신용카드를 쓸 때는 지출결의서를 쓰도록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것도 앞에 있는 내용이랑 비슷하긴 한데 여기 내용을 더 보시면 그 자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전자상거래 요거는 저도 어떤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전자상거래를 할 때는 2천만 원 이하까지는 일단 예산 품위를 하고 검색을 해서 구매 요청을 하고 납품되면 검수 안 되면 카드 대금 지출하도록 이런 폴로우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상급금이랑 계산금이라는 게 있는데 상급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경우는 이렇게 뭐 전기 간행물 대가라든지 뭐 여기 있는 외국에서 보내는 거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미리 상급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요. 계산금은 여비나 판공비나 관광세 지급하는 보조금, 조성비 이런 것들은 정확한 금액이 아닌 어림세물에서 지급하는 걸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후원금에 관해서는 일단 저는 이것도 약간 그러니까 이중주의라고 볼 수가 있는데 사회복지법인 예전에는 아마 사회복지법인들도 부정이 발생하는 것들이 많아서 이렇게 계속 까다롭게 본다고 할 수 있는데 우선 보시면 후원금을 내신 분들한테는 연일에 이제 후원금을 보내셨던 분들한테 통보하게 돼 있고 정기간행물을 뒤에 보면은 이렇게 이번 달 아니면 이번 분기에 후원하신 분들 이렇게 리스트를 보는데 그렇게 해서 일괄 통보할 수 있도록 돼 있고요. 그다음에 이 후원금이라는 게 세법에서는 법인세법이나 종세법에서는 기부금이라는 말을 쓰고 있고요. 그다음에 상속세 매칭연수법에서는 출연금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그다음에 행안부에서 얘기하는 기부금품법에서는 기부금품이라고 했는데 거의 동일한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법인세법하고 세법에서는 지금은 올해부터는 말이 좀 바뀌었지만 거기는 지정 기부금이라는 말이 있었는데 여기서 비지정 후원금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후원자가 어느 사용 용도를 정한 거 그거는 지정 기부금, 지정 후원금이고 용도를 정하지 않은 거를 비지정 후원금이라고 얘기합니다. 여기를 좀 보시면 그러니까 후원 용도를 정하지 않는 거는 시설의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는데 간접비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은 50% 초과할 수 없게 돼 있고 그다음에 자산 취득비는 토지 건물은 안 되고 시설 운영에 필요한 직기 비품 장비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런 관련돼서는 제가 몇 년 전에 어느 기자한테 비영리법인들이 사회복지법인은 아니지만 이렇게 자체 사업을 가지고 있는 데들이 있는데 후원금을 받아서 토지 건물을 살 수 있냐 이렇게 보는 기자들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비영리법인들이 어차피 사무실에 있으면 임차료를 내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그러니까 어느 정도 재원이 있는데도 이렇게 토지 건물을 사는 것들도 가능하긴 할 텐데 사회복지법인들은 이렇게 그러니까 후원금 가지고 이 토지 건물 같은 거를 사는 거를 이렇게 제한하고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굉장히 까다로워서 그 업무 추진비 뭐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사용할 수 없도록 돼 있고 뭐 이렇게 있습니다. 자세한 거는 다시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쪽에 가보시면 여기 가보시면 이렇게 후원금에 관해서 어떻게 한다는 거 굉장히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좀 다른 얘기를 말씀드리면 사회복지법인들도 별로 돈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후원금 받는 거하고 그다음에 정부 보조금 받는 거랑 돼 있어서 제가 알고 있거나 도와드리고 있는데 보면은 그 대표이사 이사장님들 급여가 그것도 뭐 단체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이사장님 급여 보수를 지급할 재원이 거의 없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있는 거 말씀드리고 여기서 나왔기 때문에 말씀드린 걸 보시면 여기가 이렇게 예산회계 교재, 뭐 강의교재 모임, 복지회계 교재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지금 오늘 우리가 같이 배우는 것도 여기 강의교재 모임이나 복지회계 쪽에서 들어가서 제가 받았던 거를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이제 물품 관리인데 아까 것까지는 지금까지는 이제 현금 회계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는 이제 물품을 따로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것도 어떤 면에서는 뭐 그 현금주 회계에서 나온 거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사회복지법인들이 물품을 가지고 있으면 그거를 비품대장에 이제 비, 비품대장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걸 연이 대 이상 정기 재물조사도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 비품이라는 게 뭐냐면 다시 이렇게 소모품하고 비품이 이렇게 돼 있어서 1년 이상 계속할 수 있는 것은 비품으로 하고 50만 원 미만의 소유물품이나 뭐 파티션, 우리 핸드폰 이런 것들은 소모품으로 해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내용 연수가 얼마라는 거는 여기 이렇게 비품에 관해 써 있고요. 태블릿은 4년이고 데스크탑 PC는 5년, 노트북 6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법상 인정되는 것은 지난번에 한번 같이 공부를 했었는데 일단 판매하는 사람이 과세사업자인 경우에는 현금 영수증, 신용카드 매출 전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간이과세자는 현금 영수증, 신용카드 매출 영수인데 올해 7월부터 이 간이과세자도 세금계산서 발행할 수 있는 데가 좀 생겼습니다. 거기에 좀 과거랑 좀 달라졌다고 보시면 되고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세금계산서가 아니라 계산서라는 것을 발행한다. 그다음에 그게 뭐라는 거를 밑에 써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적격증빙이 아닌 거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몇 가지들이 나와 있습니다. 지출액에는 보시면 일단 수입 담당 직원이나 지출 담당 직원은 이제 대표이사나 시설장 임명하고 재정 보증이 돼 있었다는 거하고 지출 명령, 지출 결의서가 있어야 되고 막 계약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적절한 지출 증빙을 확보해야 된다는 것하고 시설 회계별로 집행을 해야 된다는 것들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조금 실무인데요. 보조금은 이거는 이제 이게 정부 보조금이냐 아니면 공동모금 보조금이냐 이런 거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데 일단 보면은 인건비 같은 것들은 임직원의 상근자 급여 같은 거는 집행할 수 없게 돼 있고 그다음에 현금이 아니라 계좌 입금이 원칙이라는 거하고
그다음에 여기도 비슷하지만 그 200만 원을 초과할 때는 계약서 같은 걸 꼭 만들어라. 그다음에 그 이제 뭐 여기 보시면 이럴 때 산출 기초서나 그 비축에서 생략하게 하지만 구매 내역서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다시 뭐 비슷하긴 하지만 그 보조금들은 요새는 그러니까 그 법 이제 별도 통장 별도 그 보조금 관리하는 그 계좌를 개설을 해서 그 계정금으로 관리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거를 보조금 전용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게 원칙적이라는 것을 쓰고요. 그게 저 체크카드를 사용할 수 없으면 계좌 이체를 쓰도록 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가 그 교부금이 들어오기 전에 그 집행된 거는 사업비를 보존할 수 없다는 걸 하고요. 그다음에 미집행 잔액 같은 것들은 반납해야 된다고 써 있습니다. 이거랑 관련돼서 하나 말씀을 좀 드리면 이제 사회복지법인은 아닌데 실명을 좀 말씀드리면 뭐하지만 그 한 저 3천억 정도 통일관계 그 재단이 있는데 그 외국의 미국의 그 학자들한테 그 우리나라 통일 정책에 대해서 그 이제 프로젝트를 주고 그 보고서를 내도록 했는데 그 미국의 그 유명한 학자 우리나라에도 칼럼을 되게 많이 쓰시는 분인데 그 그 이제 프로젝트 비용을 그 재단에서 그걸 보냈는데 나중에 이렇게 보조금 그 집행한 거에 대해서 영수증 이런 거 다 내라고 그러니까 그 외국에 있는 학자가 그 이렇게 까다롭게 하는 데는 우리나라밖에 없다고 놀라면서 그 회계 공인회계사 감사 보고서를 보내면 안 되겠냐고 이렇게 했는데 우리는 보면은 이게 보조금인지 아니면 제가 볼 때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렇게 하나하나 영수증을 다 집행해서 그 영수증을 다 첨부해서 그 관리하는 거는 정부 보조금이나 지방정부 보조금 같은 것도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그 이외에 예를 들어서 공동보금이나 아니면 공동보금에도 거기는 뭐 이렇게 보조금처럼 비슷하게 하겠는데 그 외에 은행이라든지 이런 데서 그 후원금 같은 거 집행을 할 때 보면 거기는 나중에 사업을 어떻게 했다는 것만 그 보고하게 돼 있지 이렇게 영수증까지 다 올려가지는 않도록 되겠거든요. 근데 아마 이렇게 우리나라 이렇게 까다롭게 하는 거가 뭐냐면 이렇게 후원금이나 보조금을 받고 나서 그거를 제대로 사용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그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런 것이 생기지 않았나 그렇게도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이렇게 보조금이나 이런 것들은 영수증 하나 일일이 다 그 올려서 그래야지만 그 집행이 되고 나머지 잔액은 또 다시 반납하는 그런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보조금은 뒤에 보시면 그, 아까 앞장도 비슷하긴 한데 상근직원의 인건비라든지 단체사무임대료 공과금 같은 거는 보조금을 사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것도 보조금을 지급하는 데에 따라 다 다르긴 한데 자부담이 얼마인가 이런 것들도 그 후원금 그러니까 보조금을 지급하는 그 예산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 이것도 거의 똑같은 건데요. 그냥 체크카드 원칙이고 계좌 이체도 가능하다는 것하고 저기 적격증빙을 반드시 해야 된다는 얘기를 쓰고 있습니다. 보조금을 법령 위반 시나 뭐 교부 조건 이럴 때는 그 보조금을 환수하도록 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제가 봤던 사례를 또 말씀드리면 이것도 사회복지법인이 아닌데 그 강남에 가면은 도산 안창호 기념관이라고 있는데 거기서 그 강남구청에서 어떤 보조금을 받았는데 뭐 때문인가 그 법령 위반이라고 그래가지고 다 환수하겠다고 막 그래서 그 이제 변호사들 뭐 전문가들 저도 가서 뭐 한 적이 있었는데 이게 그러니까 자칫 법령 위반이 되면 보조금을 다 회수하겠다는 그런 경우들도 종종 생깁니다.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보조금은 이렇게 사업 종료일 내로 30일 이내에 저기 최종 결과 보고서를 내게 되어 있는데 이런 보고서들을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냥 보조금 교부하기 전에 자비를 미리 집행한 거 이거는 보존될 수 없는데 다만 미리 그 사전 승인 받은 경우는 할 수 있다는 걸 썼고요. 보조금을 자비담 이렇게 하게 되면 그렇게 보조금 비율이 적은 거 많지만 나중에 취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떤 케이스냐면 여기서 자부담 70% 이상 이하일 때는 사유서를 제출할. 이것도 각 그 보조사업에 따라서 다른데 예를 들어서 처음에 신청할 때 자부담을 50% 하겠다고 그랬는데 나중에 50%안 했을 때는 그 반침 회수하겠다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수의계약 실무에 관한 건데 사실 이건 저도 잘 모르는데 그 일단 보시면 이거는 사회복지법인뿐만 아니라 국가 재무도 거의 비슷하긴 한데 일단 보시면 그 공사 같은 것들 그러면 2억 원 이상이면 그 저기 경쟁 입찰 같은 걸 붙여야 되고 전문 강사는 1억 원 이렇게 됩니다. 뭐 실무에 따라서는 이거를 그 이제 2억 원 넘어가게 되면 경쟁 입찰을 붙여야 되기 때문에 금액을 쪼개가지고 이렇게 하는 경우도 하는데 그거는 뭐 운용상의 묘라고 볼 수도 있고요. 그게 나중에 감사원 감사 같은 데서 왜 그 경쟁 입찰을 안 하고 수의를 했냐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감사 나가면 그 이렇게 수의 계약한 것들이 적정하게 수의 계약 대상이 있는 이런 걸 굉장히 많이 따져보거든요. 뭐 그런 것들이 있다고 보시면 드리고 그다음에 그 이게 2인 이상 견적하는 경우고 그다음에 1인 한 사람만 견적 제출할 수 있는 경우가 뭐 추정가격 2천만 원 이하인 경우고 뭐 그다음에 여성기업, 장애인 기업, 사회적 기업은 5천만 원까지 일단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서는 예정 가격, 추정 가격 부가가치세인데 요거를 보시면 이게 좀 안 넘어갈 텐데 이게 그 카페에 나와 있는 거가 되고요. 그다음에 예정 가격을 어떻게 이걸 추정하는 거에 관한 것들이 있는데 보시면 그 일단은 실제 가격들을 거래 실내 가격들을 조사를 하는데 첫 번째가 조달청의 조사에 통보한 가격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전문조사 기관이 조사에 통보한 가격이 있는데 뭐 물가 정보라든지 이런 책들이 있는데 거기서 나온 것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그 2명 이상의 사업자에 대해서 직접 조사한 확인 가격이라는 게 있어서 이런 것들 할 수가 있다는 것이 거래 신뢰 가격이라는 것이 있고 그다음에 그 견적 가격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서 지금 감정 가격이나 유사 물품 거래 설명을 별로 안 하고 견적 가격을 하고 있는데 견적 가격은 그 계약 상대자로부터 또는 제3자로부터 받은 거가 돼서 이렇게 하게 되는데 그 이렇게 사회복지법인들에게 까다롭긴 하지만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삼성그룹 같은 경우에는 그 저기 인터넷에서 그냥 자체적으로 그, 그 가격 같은 걸 검증해서 그걸 두 개를 붙이도록 하고 있는데 제가 그 듣고 있는 또 다른 데들도 보면 가급적이면 그 계약 담당 그 직원이 이거 비싸게 사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적어도 2개 이상을 붙이도록 하는데 그거랑 여기 뭐 사례랑 좀 비슷하게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뭐 그 수기 견적서가 제출 가능한 계약 같은 것들을 좀 써놨어요. 그 다음에 이거는 계약서를 작성할 때 어떻게 하는 건데 이게 보통은 뭐 그 조그만 것들이 아니라 어떤 뭐라고 말씀드리죠? 어떤 그 뭐 에어컨 공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내부 시설 공사하고 뭐 이럴 때들 쓰는 것들이 있는데 거기 보시면 뒤에 좀 나오는데 계약서에는 이렇게 정부에서 쓰는 일반 조건, 특수 조건 이런 것들을 다 붙여야 된다는 걸 쓰고요. 그다음에 계약 보증금은 보통 10% 이상의 보증금을 내도록 되어 있는데 그 보증금을 면제할 수 있는 경우가
계약금이 5천만 원 미만인지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계약할 때 이렇게 등본, 인간증명서, 사용증명서 이런 것들을 받아야 되고요. 계약 서류는 이게 이제 공사 같은 걸 할 텐데 이렇게 이제 우선은 실제 부서에서는 이렇게 설계서 일본식 말이지만 스펙이라든지 가업 질서 이런 것들을 받아야 되고 가격 조사도 이런 거 받은 다음에 계약 부서에서는 이렇게 일반 계약서, 특수 조건 이런 것들을 다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 표준 물품 제조에 관한 표준 계약서고 거기 첨부 서류가 이런 것들이 있고요. 일반 용역 표준 계약서 되어 있고요. 표준 계약서를 사용하기가 어려울 경우에는 다른 걸 쓸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약식 계약서고요. 그래서 이게 지출 결의서를 겸한 약식 계약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있고요. 그다음에 인지세인데 사실 인지세는 저 같은 회계사들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이거는 인지세를 붙이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어떤 인지세법을 이렇게 요약해 놓은 표 같은 걸 가지고 있으면서 인지세 과세 문서에 대해서 인지를 붙이는 것들을 유념하면서 집행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계약이 끝나고 나면은 그러니까 계약이 할 때 착수 신고서 이런 것들을 하게 되고서 준공했을 때 또 어떤 것을 받아야 된다든지 이런 것들을 쓰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검수를 어떻게 하냐 이런 것들도 쓰고 있어요. 사실 이거는 그냥 공사나 계약 그쪽에서 좀 많이 봐야 될 것 같은데 아까도 말했지만 보통은 건설 계약이나 용역 같은 것을 금액이 크게 되면 계약금을 지급을 하고 그다음에 또 보증 계약 같은 거 받기도 하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요거는 그런 계약 회계라고 하기보다는 약간 공사 계약 같은 전문가들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급할 때는 이렇게 청구서, 세금계안서, 납세증명서를 받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사자보증서 이런 것들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공사 같은 것들은 보통은 1년 정도 이제 하자를 보수를 하게 되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 보증금 받는데 이건 보통 증권으로 받기도 하는데 하자 보수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요약한 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는 계약 해지하고 규칙에 관한 것들인데 참고적으로 여러분들 스피커가 다 꺼졌는데 이 해지하고 해지가 법률적으로는 개념이 좀 달라요. 참고적으로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해지하고 해지가 어떻게 다른지. 그 설명은 다음 주에 제가 한번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정 가격이 뭐라는 건지, 그 다음에 일인견적 수익계획은 한 개만 한다는 그런 것인데, 보시면 되겠고요. 수익계약할 때는 이렇게 품위하고 원인행위하고 검사하고 청구하고 지출한다는 것들이고, 만약에 입찰할 때는 입찰 공고를 통해서 납찰자를 선정해야 된다는 것들이고, 소액 견적 입찰할 때는 2인 이상 할 때는 낙찰 하한율이 80%, 1인승인 90%라는 거, 이런 얘기도 썼습니다. 집행 실습인데 이거는 홍보 책자 만들 때 어떻게 돈이 나가는 것을 흐름을 이렇게 써놨어요. 그래서 그다음에 인건비를 계획 수립해서 초청 공무원부 강의 정리 이렇게를 써놨고요. 그래서 그다음에 우편료는 어떻게 나간다. 그다음에 임차료는 어떻게 나간다. 이렇게 썼습니다. 다가비 같은 것들도 앞에 거랑 비슷하지만
품위결제 받고 지주결제하고 지주카드에서 나간다는 것 썼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문서를 편철할 때 보시면 카드 지출했으면 지출결에서 카드 전편에요. 품위결제 같은 거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공공요금액 같은 경우에는 그 지주결의서 뒤에다가 입금증이나 영수증, 품위결제를 넣고 다시 구매계약 같은 경우는 지주결의서 밑뒤에다가 참고서, 지급, 납품검수서, 계약서, 품위결제, 계획서 이런 걸 이제 붙이라는 거죠. 일반 기업의 경우는 이렇게 까다롭게도 안 하는 경우도 많은데 이게 그 사회복지법인 이런 데도 굉장히 까다롭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학교도 가보면 학교도 굉장히 까다롭게 잘 해놨습니다. 이런 것들 오늘 사회복지법인에서 근무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이렇게 까다롭게 하는 데도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서 그 참고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설명드린 건 이 정도고요. 혹시 질문 같은 게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있으면 그 스피커 켜고 말씀하시던가 아니면 채팅방에 넣으셔도 좋습니다. 질문이 없으면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주에는 제가 좀 죄송한데 6시까지 강남을 갈 일이 있어서 5시에 수업을 마쳐야 돼서 다음 주에는 3시 반에 수업을 하겠습니다. 미리 공지를 다시 또 할게요. 다른 말씀 없으면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미리 나가셔도 좋아요.